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네, 무엇을를 첫 번째 큐브로 잡아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가 결국 9건의 화성 사건과 추가 범죄 5건 등 총 14건의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게다가 30여 건의 성범죄 사실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이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춘재가 자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자백했는지 먼저 손정혜 변호사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번째 대면 조사 끝에 내가 여러 가지 범죄를 했다라는 자백이 이어졌는데 화성 연쇄 사건이 총 10건입니다. 그중에 8차 사건은 범인이 잡혔고요. 9건 모두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했고요. 나아가서는 이 건 이외에도 5건의 살인 사건을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더군다나 좀 더 놀라운 사실은 성범죄 사건도 추가로 여죄를 자백했는데 30여 건에 이른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건 중에 8번째가 모방범죄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사건은 자기가 다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한 셈이고 그것 외에도 이제 다른 사건들을 진술을 한 셈입니다. 그거에 대한 신빙성은 이제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DNA 감정 결과가 일단은 결정적이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가장 큰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과연 DNA 감정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DNA와 관련돼서 일치되는 것은 4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처음에는 5차, 7차, 9차. 그래서 이제 그 4건 중에서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들이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 8번에 걸친 그 여러 조사에도 본인이 짓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4차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DNA가 그 속옷에서 약 한 5군데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을 바로 이춘재에게 제시를 한 거, 그것이 전체적인, 즉 다시 말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어떤 그 증거를 과학적인 그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2번째 더 밀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거듭 제가 두 분께 다시 여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물음이 좀 떠오르는 게 너무 추가적으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서요. 두 분은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공통적으로 드려볼게요.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이 진술을 다 믿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다.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9명이 돼서 장시간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정한 신뢰관계,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항하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 무너지면 와르륵 진실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모두 진실이 아닌지는 지금으로는 단언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 자리에 참여했던 경찰들 진술은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범행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특정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해서 일단 신빙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이춘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 중에 여죄 중에 청주 사건이 비슷한 범행 패턴을 가진 피해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높은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청주뿐만 아니라 88년, 89년에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이후에 살해당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만약에 이 용의자 이 씨가 있다라고 한다면 범행 수법도 거의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빙성은 높다. 하지만 과거에 이 강력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또는 농락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한 과거의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지금 믿어줄 수는 없고 과거의 사실과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신뢰도 여부를 평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거니까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과연 저 진술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경찰이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부분들을 저희가 폄훼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춘재가 지금까지 밝혔던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과연 믿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서 이 질문 드린 것이고요. 오 교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디까지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일단 이제 이춘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적어도 교도소에 수감되고 난 이후에 25년 동안 자신의 그 어떤 그 핵심적인 목표가 가석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이런 그 외국 같은 예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살해를 하고 난 뒤에 그걸 다 기록을 해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이춘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미 그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그 기억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뭐 한 두세 건이라든가 서너 건이면 모르겠으나 지금 총 합해 가지고 뭐 44건 정도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연쇄 그 살인을 포함을 해 가지고 연쇄 성범죄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그 완전히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옳다, 100% 맞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가 기억이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춘재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그 이전에 그 수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해당되는 그 수사관들을 골탕을 먹이는 그런 어떤 전력,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 범죄사 중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면에 자신의 어떤 범행을 숨기고 또아리를 털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대로 저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신빙성을 검토를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앞으로 이제 경찰이 그 담당을 해야 될 그럴 어떤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이런 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뭐 이제 언론에 나온 게 없어서 저희가 뒤에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추정과 추론을 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긴 했는데 오윤성 교수님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2011년에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이제 이미 기사화가 된 내용이라서 좀 여쭙겠습니다. 7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으셔서 지금 안 그래도 이춘재는 추가적인 살인 사건 외에 성폭행 여러 건들을 지금 이미 진술한 상황입니다. 이거와의 연관성을 일단 이미 2011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좀 느낌과 감정이 드셨어요? 바로 내가 예상했던 그 부분과 동일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동일인일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사건 자체가 2006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난 이후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1차적으로 2006년도에 관련되는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연쇄살인 사건이 그 발생하기 이전인 1986년도 2월에서부터 7월 달까지의 7건의 그 연쇄 성폭행 사건 그 두 개를 놓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금 그 이춘재가 특정이 됨으로써 이춘재가 1986년 1월 달에 군에서 제대해 나왔다. 그런데 2월 달부터 성폭행 그 연쇄 성폭행 범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제 퍼즐이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있는 그 연쇄 성폭행과 그리고 뒤쪽에 있는 연쇄 살인과 이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과에 있어서 연관성이 소위 얘기하는 범행 수법이라든가 시그니처라든가 또는 그 범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건 커다란 그 두 덩어리의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이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춘재인지는 몰랐으나 적어도 동일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경찰도 앞으로 좀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30여 건의 성범죄, 5건의 살인 사건이 추가로 이제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여죄에 대해서는 글쎄요, 손정희 변호사께 좀 여쭈면 이 여죄가 물론 이건 너무 좀 먼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여죄가 다 밝혀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진실 규명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살인 사건은 5건인데 예. 화성 3건, 청주 2건입니다. 예. 이 부분의 진실 여부는 과거의 수사 기록과 맞춰가면서 그 당시 현장과 피해자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총합하면 진실 여하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인데 성범죄가 문제입니다. 예. 성범죄가 30건이란 된다라는 것은 그중에 신고가 돼서 피해자가 조사가 됐고 그 당시 상황이 수사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예. 성범죄 특성상 아예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자도 없어서 피해자 진술이 남아있지 않고 예. 현장에 증거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을 좀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만큼 이제 과거에 80년대라고 한다면 성범죄의 피해를 입어도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담아놓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또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고 예. 또 가족들도 모르는데 그걸 수사를 하는 것도 경찰 입장에서 좀 난감한 측면이 있어서 예. 일단 이 성범죄 사건까지 모든 사실의 진실관계를 따지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을 자백했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백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큐브 함께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how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과연 자백을 받아냈을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9차례 대면 조사했고요. 9명의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추가로 됐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손변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프로파일러라고 해서 범죄 심리 분석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아주 최적합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나하나 그 사람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무엇인지를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고 그 사람의 심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요번에 투입된 심리 분석가 중에는 과거에 강호순이라는 강력 범죄자를 심리 분석하고 이 어떤 자백을 이끌어낸 공은경 경이라는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전문가로서 이 사람이 가장 취약한 점 그리고 이 사람이 신경 쓰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방어선이 어디에 깨질지를 서로 분석하면서 예. 서로 교대로 대면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9번이면 사실은 오래 걸린 거죠. 보통의 범죄자들보다는 좀 더 많이 버텼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각고의 노력 끝에 예. 이춘재의 입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또 이렇게 친밀감과 여러 가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 결국은 DNA 검사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할 것이 분명한 사건이어서 예. 지금 4차 사건까지만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분석해서 계속 나올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심리적으로는 압박을 주면서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문 용어인 것 같아요. 라포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친밀감, 정서적인 유대감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서적인 유대감을 프로파일러들과 이춘재가 쌓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의 진술들이 나왔다, 자백이 나왔다라고 많은 평가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라고 보시는지 오윤성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프로파일러가 이춘재를 대상으로 해서 저러한 그 쪽으로 아마 라포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예. 사실 완벽한 의미에서 이 라포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범죄인을 신문하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예. 임상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 늘 어떻게 보면 상대하고의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춘재라고 하는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이 DNA 그 자료를 들이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줄곧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듣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 경찰이 내가 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춘재의 그 사항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검거가 돼가지고 교도소 들어갔을 때는 DNA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많은 이 프로파일러라든가 또는 수사관들이 이 DNA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설사 본인이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주입을 시켰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이춘재가 자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본인이 이번 기회에 좀 털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에 불과하지만 뭐 보통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그 언론사에 오시거나 방송 출연하시면 저희 같은 진행자들은 온갖 걸 다 물어보니까 조금 이제 쉬운 이해도를 위해서 제가 다시 좀 여쭙자면 보통 영화 이런 데를 지켜보면 그런 강력범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코패스트를 상대하는 프로파일러들은 막 자존심을 긁기도 하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뭐 아들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친밀감, 이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대화를 주로 나눈지에 대한 상상이 좀 어렵거든요. 혹시 뭐 두 분께서 그 부분에서 좀 아시는 게 있다면 그것도 약간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오는 반응이 경계예요. 방어하게 그렇죠. 되고 경계하게 되죠. 근데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 만큼 나한테 애정을 보인다거나 내가 나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던지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면 어느 순간 애착관계,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고 이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고 이 사람한테 나를 이해시키려는 그런 본능이 발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어떤 사람 자신의 성장 배경이라든가 불행한 가정이라든가 또는 자신한테 결핍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공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범죄 심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살인 사건이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일견 또 이해가 되는 동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이끌어내면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사람마다 특성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압박적 진술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고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의존적으로 또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특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심리 상담가 분석가들, 진술 분석가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을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고안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뭐 9명의 전문가들이 이제 붙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얼마나 많은 질문과 얼마나 많은 또 공감을 했었는지는 저희가 감히 추측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 최면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당시 이제 목격자였던 버스 안내양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법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면이라고 하는 그 기법을 바로 이제 범죄 수사에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법 체면에서 나온 그 자체가 증거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또는 그 상대를 압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이 법 체면과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든가 법 체면 조사라든가 이것이 법원에서 결정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 사실 그 많이 보도가 됐던 그 이춘재의 그 몽타주를 작성을 하게 된 것이 7차 사건 때 그 당시에 그 바로 그 버스 기사하고 그리고 이제 안내양 두 사람이 한꺼번에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안타깝게도 그 기사분은 돌아가셨고 남아 있는 그 안내양 같은 경우는 원래는 1994년까지 경찰하고 연결이 되다가 그 이후에 연결이 안 됐는데 이번에 새로 연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법 체면 수사를 해 보니까 아 바로 지금 이춘재의 저 모습이 그때 내가 봤던 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도 아마 이제 그 이춘재를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을 했을 그럴 가능성도 크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춘재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구한테 이미 목격을 당해가지고 몽타주가 만들어진 걸 자기가 바깥에 있을 때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때 본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법 체면 수사를 통해서 바로 너라고 하더라라고 예. 하는 그것도 상대를 압박하는 데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됩니다.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렸던 것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짚어봤던 추가적으로 나왔던 DNA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무기수로 그동안 지내오면서 가석방을 노렸던 만약에 그런 심리가 있었다면 그것도 이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부분도 역시 어필을 해서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렸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물론 이제 사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면 혹시 얼굴 공개에 대한 부분이나 신분 공개에 대한 부분이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지금 경찰에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예. 경찰 관계자 설명 이미 실명과 얼굴과 신원이 다 네. 특정돼서 나와서 경찰이 이런 위원회를 꾸려서 결정을 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걸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현장 검증을 나간다던가 해서 예. 언론사 카메라에 현재 잡힌다 그러면 신상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수감된 지위에서 이름과 지금 얼굴이 이렇게 다 공개된 마당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살인만 14건이잖아요. 15건이죠. 처제 살인 사건까지. 성범죄도 지금 30건까지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상 정보 모두 다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름, 사는 곳, 얼굴, 직업 이런 것들이 공개 대상일 수 있는데 저희가 과거 사진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어떤 수감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교수님께 여쭈면 이 신상 공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절차라는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기준이 충족되지 다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공개를 해버리면 사실은 형평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다는 여론도 분명히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피의자 신분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용의자로 저희 부르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피의자 신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이미 수감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걸 우리가 수사라고 명백하게 우리가 워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거는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에 송치해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받는 그 자체가 현재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은 신상 공개의 대상이 바로 피의자라고 하는 그 신분. 그래서 지방경찰청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번 이춘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그런 새로운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상 공개와 관련돼서 많은 이제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사람이 지금 안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또아리 틀고 있다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 즉 다시 말해서 이미 어렸을 때 얼굴은 나왔지만 현재 지금 얼굴을 갖다가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넘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단계가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제 사건들이 참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미제 사건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이렇게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많은 피해자들, 또 유가족들도 계시고 얼마나 마음 아픈 세월들을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혀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른 미제 사건들 역시도 우리가 좀 다시금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다른 사건에 대한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손병께서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기술은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거 보전만 확실하게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영호 군 유해살인 사건은 지금 보이스 분석 기술이 또 발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잡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또다시 다른 사건의 어떤 단서가 발견이 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나간 사건이라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지금 공소시효를 다시 손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저는 소멸시효도 다시 손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춘재는 잡혔지만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법적인 소멸시효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이요? 예. 이런 부분들도 이런 강력 사건의 피해자, 뒤늦게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돼서 진실을 찾은 사건들은 피해자들이 위자료 청구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제도도 정비하고 입법도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조금 더 피해자 중심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소시효, 소멸시효까지 언급해 주셨고요. 오 교수께서는요? 지금 그 이번 사건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적어도 지나서 이제는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다리를 쭉쭉 뻗고 자던 그 수많은 미제 사건의 범인들이 이제는 다리를 오그리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존만 제대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과학 수사 기법을 좀 더 이렇게 그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가지고 이 범인들이 지금 현재 내가 그 당시에 뭔가를 떨어뜨려 놨는데 이제는 이 DNA를 증폭시켜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 과학 증거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본인들이 엄청난 그 심정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미 수백 건의 지금 미제 사건들이 있는데 설사 공소시효가 만료된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법이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국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춘재 자백과 관련된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을 만나봤습니다.